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Quiet Quitting, 조용한 퇴사, 지금 우리에게도 많이 번지고 있죠. 조용한 퇴사란 역량과 능력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 물리적으로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역량이 떨어지는 저성과자와 다른 점은 자발적 월급 루팡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해고되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일만 하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리더십 컨설팅 기업 젠거 포크만의 CEO 잭 젠거와 공동 설립자 조셉 포크만은 조용한 퇴사가 늘어나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구성원을 무시하거나 호의대할 때 조용한 퇴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반면 리더가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긍정적인 코칭을 할 때 구성원들은 업무에 몰입하게 됩니다. 젠거 포크먼에서 2020년부터 리더 2,801명과 구성원 13,000명의 리더십을 진단한 결과에 따르면 리더십 평가 점수가 높은 리더의 팀은 조용한 퇴사자가 3%에 불과한 데 비해 최하의 평가를 받은 리더의 팀은 14%나 되었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높은 리더의 팀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구성원이 62%인데 반해 미흡한 점수를 받은 리더의 팀은 이러한 구성원이 20%에 불과했죠. 리더십이 좋은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은 조용한 퇴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와 좋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일에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스티븐 코비는 신뢰는 속도를 만들고 비용을 줄인다. 이것은 모든 관계와 상황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신뢰가 높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낮아진다. 신뢰가 낮으면 속도는 떨어지고 비용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었을 때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컨설팅 기업 젠거 포크만에서 리더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의 마음 균형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리더와의 신뢰였는데요. 신뢰가 형성되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믿고 열심히 일할 동기를 얻습니다. 리더와 구성원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호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리더에게 호감을 느끼면 지시하는 일에 대해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죠. 반면 호감을 느끼지 못하면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시키는 일만 합니다. 내가 비호감 리더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호감형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리더는 일단 일을 잘해야 합니다. 역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리더가 능력이 아니라 운이 좋거나 인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판단되면 구성원들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특히 MZ세대에게 리더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자신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은 능력 없는 리더와 일하는 것을 불행으로 여깁니다.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리더의 전문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사결정은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겁니다. 리더의 의사결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내린 지시를 다음 주에 바꾼다면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하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명확하게 지시하되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가치나 원칙을 스스로 깨는 리더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1대1 면담을 자주 갖는 거죠. 1대1 면담은 평가 면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라면 구성원들과 자주 면담하기를 권장합니다. 공식적인 면담이 아닌 캐주얼한 면담도 좋아요. 자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호감이 생기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호감도가 올라가면 대화의 깊이도 달라지죠. 5번째는요, 리더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휴스턴 대학교 연구교수 브레네 브라운은 리더가 취약성을 드러낼 때 구성원들은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일이 많거나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팀워크를 다져봅시다. 구성원들은 리더가 솔직하게 말할 때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행동해서 성과를 냅니다. 리더는 5가지 솔루션을 잘 기억하여 조용한 퇴사자를 줄이고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조직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가장 큰 원인은 리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죠.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만약 리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요, 원칙이 유지되는 조직, 즉 권한 위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때 신뢰가 쌓일수록 권한 위임이 쉬워지죠. 조직 관리와 사람 관리의 모든 것이 바로 신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프랜시스 프라이와 리더십 컨소니엄 창업자 엠 모리스는 리더가 신뢰를 쌓는 방법으로 진정성, 논리, 공감 3가지를 주장했는데, 일명 신뢰의 삼각형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진실된 마음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리더의 판단과 능력을 믿을 때 논리로 설득되고, 리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공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됩니다. 리더가 신뢰를 잃었다면 3가지 중 하나 이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신뢰의 삼각형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취약성이 드러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구성원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한다면 논리와 공감과 진정성 있는 신뢰의 삼각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구성원들은 리더를 신뢰하게 됩니다. 리더십 전문가 조엘 피터슨과 데이비드 케플러는 신뢰는 조직을 함께 붙잡고 있는 접착제다. 그것은 회피를 투명성으로, 의심을 권한 부여로, 갈등을 창의성으로 바꾼다고 말하며 신뢰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직하라. 리더의 정직성은 신뢰의 시작이다. 둘째, 존중하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신뢰는 자라난다. 세 번째, 권한을 위임하라. 자율성을 가진 구성원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네 번째, 측정하라. 기대와 책임이 명확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의 꿈을 창조하라.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일치할 때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여섯 번째, 투명하게 소통하라. 리더가 진실을 숨기는 순간 조직의 신뢰는 무너진다. 일곱 번째, 갈등을 포용하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좋은 징조다. 더 나은 성공의 기회이다. 여덟 번째, 겸손하라. 겸손한 리더를 가진 조직만이 오래 살아남는다. 아홉 번째, 상생하라. 모든 협상자들이 만족할 때 신뢰는 더욱 견고해진다. 열 번째, 신중하라. 현명하지 못한 신뢰는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리더를 믿는 것은 중요한 명제이지만 이보다 앞서 리더는 스스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더가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리더로서 진심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논리와 진정성, 공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리더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명제입니다. 구성원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넘치는 리더가 되는 방법을 신뢰의 삼각형을 통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진정성. 진정성은 리더가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구성원을 위하는 마음, 의사결정을 할 때 한결같이 일관성을 보여주는 행동,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 충분한 설명과 설득하려는 태도 등이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진정성의 원천입니다. 리더는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려면 먼저 논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구성원들은 리더십을 의심하게 되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리더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결정을 주장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힘듭니다. 세 번째, 공감. 공감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서로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 상황을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배려받았다고 느끼며 신뢰합니다. 리더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의견을 포용했을 때 성과가 극대화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처음 리더가 되어 90일 안에 팀을 장악한다면 리더 역할과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죠. 특히 실무자였다가 리더가 되면 대부분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실무자일 때는 능력이 출중한 인재였는데 리더가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따라서 신임 리더로 처음 팀원들과 마주했을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지아 공과대학교 슐러 경영대 조직행동학 교수 데이비드 스러스는요, 구성원들이 새로운 리더와 처음 대화할 때 무엇을 알고 싶은지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투사형과 근심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투사형에 속하는 구성원은 자기 일을 잘 처리하고 적극적이며 실무에 능하고 구성원들을 제대로 코칭해 줄 수 있는 리더를 원했습니다. 반면 근심형은 실무자의 일을 잘 이해하는 리더를 원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이었죠. 투사형 구성원들은 능력 있는 리더가 팀의 성과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 근심형 구성원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큰 변화 없이 일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 리더를 맡았을 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하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IMD 비즈니스 스쿨 교수 마이클 와킨스는 리더가 새로운 팀에 부임하면 우선적으로 세 가지를 먼저 해야 한다. 첫째는 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둘째는 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기, 셋째는 팀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입니다. 특히 팀을 장악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리더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특히 1대1 면담을 통해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새로운 팀에서는 구성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구성원들과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아라. 데이비드 스러스 교수는요, 구성원이 리더와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신의 조직과 동일시하고 창의적인 행동을 하며 업무를 하면서 서로 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리더에게 호감을 느낀 구성원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때문입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리더가 지금 시점에 왜 이 팀을 맡았는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에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도 좋습니다. 단, 리더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다른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기존의 성과 못지않게 새로운 일들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리더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리더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팀의 직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나만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구성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하면 구성원들은 더 크게 공감하죠. 세 번째는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구성원들과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팀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팀과 구성원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피드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팀에 부임한 리더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자신의 생각과 조화를 이뤄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리더로서의 첫 걸음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실무자로서 최고의 성과를 내던 사람이 막상 리더가 되었을 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리더가 아닌 실무자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엑스코그룹 수석코치 애덤 브라이언트는 리더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리더십 질문을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세 가지 가치를 어떻게 실천했는가? 당신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성공을 이끄는데 왜 중요한가? 나의 리더십 철학과 접근법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 글로 정리해 보는 거죠. 최대한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스토리텔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리더십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비전을 보여주면 구성원들은 리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의 가치를 공유했다면 모든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구성원들은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리더가 되었을 때 갖춰야 할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능력을 키워라. 리더가 되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도 있고 다양한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로부터 가능한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구성원들이 어떤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도 솔직하게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죠. 또한 내가 무조건 맞다는 생각을 경계하고 다른 아이디어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과 기준을 설정하라. 성과 기준이 너무 높으면 구성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너무 낮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적절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고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균형점은 언제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과 기준을 세울 때에는 조직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장 효과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거죠. 문제가 많아질수록 해야 할 일도 늘어나죠. 이때는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5가지 이내로 압축하고 그 일부터 먼저 처리합니다. 특히 리더가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처리하면 리더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인식을 위해 피드백을 받아라. 자기인식이란 자신을 객관화하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감정을 절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솔직하게 논의합니다. 대화를 통해 자기인식이 되었다면 감사를 표현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리더십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 리더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영감을 주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직책 때문에 따르는 리더가 아니라 리더의 영향력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따르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따르고 싶은 영향력을 키운다는 의미죠. 실무자로서 성공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리더가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도전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대개 근거가 없고 설령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변화가 리더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실패를 맛보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실무자를 벗어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용기를 내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보는 것은 리더의 좋은 마인드셋입니다. 리더는 성공과 역경의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험에서 느껴지는 교훈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오늘날의 리더는 엄청난 양의 책임을 부여받고 성과에 대해 압박을 받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탐색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성찰이 지속될 때 리더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수많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힙니다. 갑자기 기업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팀원들 때문에 소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직관리, 사람관리 등 불확실성은 언제나 닥칠 수 있죠.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 네이선 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확실성 역량이 뛰어나면 남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승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확실성 역량은 어느 정도 타고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학습과 노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인 네덜란드 흐로닝언 대학교 교수 벤 페링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것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분자기계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실패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끈기와 회복 탄력성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보는 프레이밍 스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프레임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게임 프레임. 나는 게임에서 질 수도 있다.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길 수 있다. 실수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말자. 세 번째는요, 감사 프레임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오픈 어셈블리 창업자 존 윈저는 인생은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내 탓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위험에 대피해 피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으니 먼저 무릎 꿇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영웅 프레임입니다.
사람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를 사랑하는 이유는 해리포터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악에서 승리하는 영웅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리더는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과를 맛보았을 때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리더십 전문가 벤 호로위츠는 시련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시련은 당신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당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며 당신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더해준다. 시련은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현명하고 더 행복하게 만든다.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련을 피하지 않고 즐기는 것이다. 시련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해진다. 시련을 직면하고 해결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시련을 성장으로 인식하고 도전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사라의 김 팀장은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임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해왔고 누구보다 좋은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김 팀장의 사례를 솔루션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김 팀장은 일을 하면서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실패 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리더들은 한 번의 실패에 크게 낙담하고 그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김 팀장은 실패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잘 보완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임원 승진에서 탈락할 때마다 이번에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다음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게임 프레임을 적용했죠. 여러 번 실패가 반복되면 바로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김 팀장은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면 사람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라는 감사 프레임도 적용했습니다. 결국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리더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에 끝까지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감사 마인드가 그의 성공을 도왔죠.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예측 불가하니 어떤 역경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예측 불가능성 프레임도 적용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끝까지 잘해내고 꾸준히 성과를 내면 언젠가는 나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는 영웅 프레임도 그를 임원으로 이끄는 데 한몫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닥치는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때 결국 리더로서 성공합니다. 시련이 닥칠 때마다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리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여 다시 시작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사람마다 리더십 스타일이 다르죠. 대표적인 유형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리더와 수평적인 관점에서 구성원의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둘 중 하나를 지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리더는 두 가지 상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카리스마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민첩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프란체스카 지노, 미시건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린디 그리어,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로버트 서튼의 공동 연구에서는 리더와 팀이 권한 행사나 수평적인 관계 둘 중 하나에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권한 행사는 리더가 권력을 꽉 쥐고 있는 상태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리더가 위계 구조를 없애고 권력을 공유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고압적인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렵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리더는 명확한 의사결정, 효율적인 조치 등이 부족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조직은 리더가 권한 행사나 수평적인 관계를 상황에 맞게 조율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조직입니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사례는 리더가 권력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줍니다. 픽사는 니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사이죠. 32년 동안 회장을 지낸 에드 캠머는 두뇌위원회라는 조직 회의체에서 권력 전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두뇌위원회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발언합니다. 이때 회의실의 권력을 없애기 위해 리더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죠.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다시 위계 구조로 돌아갑니다. 즉 회의 중에는 철저하게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고 리더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리더가 권력 전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4단계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인드셋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위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요. 조직은 당연히 위계가 있지만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뮤지션처럼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더는 권력을 공유해도 권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실행할 때 리더십이 더 강력해짐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과 팀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신이 회의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분석해 보는 건데요. 자신이 듣기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다면 경청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팀의 분위기도 파악해야죠.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는지 의견을 말하는 걸 꺼리는지 파악해서 분위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식이나 절차를 선정하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회의, 프로그램, 프레젠테이션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권력 전환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은 지휘 통제 모드에서 회의 모드로 전환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비판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계급장을 떼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휘체계가 엄격한 군대에서 전환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의식이나 절차를 정해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말과 행동으로 모두 변경을 강화하는 겁니다. 리더의 코칭은 하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하마처럼 물 밖으로 나와 권력을 행사해야 할 때와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가라앉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요, 수면 위로 눈만 내놓고 팀을 신중히 지켜봅니다. 리더가 의견을 모을 때는 유연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이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학자 켄 브랜차드는요, 리더는 팀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존중과 신뢰, 격려와 지원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팀원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면서 칭찬하고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인정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 솔루션에 대한 제안을 기꺼이 들어주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가 자유자재로 전환될 때 리더십과 팀워크는 극대화됩니다. 한 가지 리더십 스타일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뛰어난 리더는 스타일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자신이 움직이지만 리더는 구성원을 움직이죠.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구성원이 스스로 움직여 성과를 내는 것이 리더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낸 토미 라소다는요, 관리란 손에 비둘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너무 세게 주면 죽고 너무 느슨하게 주면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만 조직이 역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훌륭한 리더라면 권한 행사와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 리더십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리더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향시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자신의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이 경우 모두 리더의 의견에 동의할 뿐 다른 아이디어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능한 모든 옵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갈등 없이 만장일치를 유도하다 보면 집단 수능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리더는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구성원들을 가까이 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구성원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코치 디나 스미스는 반향식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계속 요청해라. 리더는 구성원들의 피드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경청하고 구성원들이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리더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구성원들의 생각을 독려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리더가 피드백을 듣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성원들도 기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라. 1대1 면담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솔직한 피드백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는 기분 나쁜 감정을 억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에는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나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더 깊이 들어봅니다. 세 번째는요, 네, 그리고를 자주 말하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아니요, 하지만, 그러나, 글쎄요 같은 말을 하면 내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반면 네, 그리고 라고 말하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더 전진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말하라. 리더는 회의에서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계속 듣기만 합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할 즈음에 구성원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처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다른 관점을 위한 악마의 변호인을 만들어라. 구성원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의 구성원을 초대해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맡겨봅니다. 사실에 기반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기 마련이죠. 리더도 자신의 결정에 호의적이고 잘 따라주는 구성원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리더십은 무너지게 됩니다. 리더의 생각과 의사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므로 다른 생각과 피드백을 받아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위스 철학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롤프 도베리는 리더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사고를 왜곡하고 편향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반향시 효과와 집단 수능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구성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화해야 하죠. 누구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이겨내야 진정성 있는 리더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부하는 직원들은 멀리하고 옳은 말을 하는 직원들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힘들지만 결국 성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조직에서 팀장은 리더십의 핵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최상위 리더에게는 여전히 팔로워이기도 하죠. 조직에서 리더이자 팔로워인 팀장의 자리는 사업의 엔진이고 일을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이며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접착체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모든 리더 역시 팔로워이고 모든 팔로워 역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중간 관리자로서의 팀장은 윗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팔로워십을 갖고 팀원들에 비해서는 더 큰 힘과 리더십을 가지고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식스 경영대학원 교수 자이라 제이선은 중간 관리자로서 팀장은 팀원에게는 주도적인 리더가 되는 동시에 최고 경영자에게는 적극적인 팔로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장으로서는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반면 최상위 리더에게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상하 간의 위계로 인한 거리감을 줄이고 조직을 하나의 팀워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제이서 교수는 연결형 리더 역할을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야누스형. 야누스형 리더는 조직에서 최상위 리더와 팀원 모두의 관심사에 관여합니다. 양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하기 때문에 번아웃과 감정 노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조직에서는 야누스형 리더가 정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코칭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브로커형. 브로커형 리더는요, 상충하는 의제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 경영진과 팀원들은 위계구조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해석하고 통역하는 역할이 필요하죠.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팀원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리더는 필요에 따라 양측이 서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브로커 역할이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위험 요소는 비협조적이거나 설득하기 어려운 최고 경영진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는 카리스마형이라면 브로커 스타일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 전체가 개방적으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달자형. 전달자형 리더는요, 팀원의 목소리를 최고 경영진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팀장이 최고 경영진에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팀원들에게는 고마운 리더이지만 본인 스스로 온전히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팀장으로서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최상위 리더와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요,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전달자형 리더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타기 고개사형. 쥔태양나는 상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하는 리더입니다. 자유롭게 일하는 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성과도 관리해야 하므로 상충되는 필요와 요구로 인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안전하고 비판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갈등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메타라는 회사죠. 거기서 리더로 일하고 있는 주리 주는 리더의 명확한 목표와 기대 설정은 성공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팀원들의 코칭 및 개발은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다. 리더가 팀원들이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팀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팀 전체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팀장은 리더 또는 팔로워로서 4가지 연결형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빈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다거나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최고 경영진과 구성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최고 경영진에게 자주 보고함으로써 공감을 유도하는 야누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짜 설득하기 어려운 의제들을 최고 경영진과 실무진, 미팅을 통해 이해시키는 것은 브로커 역할입니다.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어젠다가 있을 경우 구성원들을 대변하여 최고 경영진에게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전달자 역할도 중요하죠. 팀장에게는 리스크가 클 수 있지만
조직의 성과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주탁의 고객사 역할을 해서 상충되는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워크를 잘 발휘하여 성과를 내려면 인지적인 혼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조직에서는 리더가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죠. 중간 관리자로서 팀장은 비전과 영감을 제시하는 리더이자 용기 있고 적극적인 팔로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방향으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 리더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을 강의하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이었습니다.